안녕하세요. 사연동행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그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한 이야기가 한둘쯤은 있죠. 이곳은 그런 마음들을 조용히 들어주는 작은 공간입니다. 구독은 공짜지만 그 마음은 참 귀하고 고맙습니다. 구독해주신다면 큰 힘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6살의 평범한 직장인 남편입니다. 이름은 진우라고 하고요. 건설 현장에서 관리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현장에 나가고 저녁 6시쯤 퇴근하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있어요. 아내 수진이와는 결혼한 지 벌써 15년째가 되었습니다. 수진이는 41살이고 아이가 없어서 전업주부로 집안일을 돌보고 있어요. 저희는 그동안 큰 탈 없이 평범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얼마나 큰 착각이었던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집은 분당에 있는 30평 정도 되는 아파트입니다. 대출금이 좀 남아있긴 하지만 그럭저럭 살만해요. 수진이는 결혼 전에 회사를 다녔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집안일에 전념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이가 없어서 그렇게 바쁠 일도 없을 텐데 수진이는 항상 집을 깨끗하게 정리정돈을 해놓고 맛있는 밥도 해주고 정말 좋은 아내라고 생각했거든요. 주변 사람들도 진우 씨는 복받았다고 할 정도로 수진이는 모범적인 아내였습니다. 몇 달 전부터 아내가 중고거래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당근마켓이라고 하죠. 요즘 유행하는 동네 중고거래 앱 말입니다. 처음에는 집에 있는 안 쓰는 물건들을 정리한다며 이것저것 내다 팔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요즘 물가도 비싸고 집에서라도 용돈벌이를 해야겠어요. 어차피 안 쓰는 물건들이니까 팔아서 조금이라도 보태면 좋잖아요. 집에 있는 잡동산이라도 팔면 커피값 정도는 되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면서 열심히 물건들을 사진 찍고 상품 설명도 정성스럽게 적고 하더군요. 저는 당연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집도 깔끔해지고 용돈벌이도 되고 일석이조 아니겠어요. 무엇보다 수진이가 뭔가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서 기뻤거든요. 전업주부라는 게 생각보다 단조롭잖아요. 그런 수진이에게 새로운 취미 같은 게 생긴 것 같아서 응원해줬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야. 어차피 안 쓰는 거 창고에 쌓아놓을 바에야 팔아서 조금이라도 벌어라고 격려해줬어요. 처음에는 정말 잡동사니들을 팔았어요. 몇 년 동안 안 쓴 그릇들, 옷장 깊숙이 박혀있던 계절 옷가지들, 서랍 속에 굴러다니던 잡다한 소품들, 책장에 꽂혀있던 안 보는 책들 말입니다. 수진이가 여보, 이거 2만 원에 팔았어요. 저 화분 받침대는 5천 원에 나갔네요. 라고 신나게 말할 때마다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착실한 아내가 알뜰하게 살림을 꾸려나가는 모습이 정말 대견해 보였거든요. 수진이는 당근마켓에 완전히 빠진 것 같았어요. 스마트폰을 들고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팔만한 물건이 없나 찾아보고 인터넷으로 시세도 알아보고 상품 사진도 이쁘게 찍으려고 조명까지 신경 쓰더라고요. 여보, 요즘 이런 빈티지 소품들이 인기래요. 우리 집에도 쓸만한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집 안 구석구석을 뒤져가며 팔 것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아내의 외출 패턴이었어요. 처음에는 불규칙하게 나갔다 왔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격주로 그것도 같은 요일 같은 시간대에 외출을 하더군요. 화요일 오후 2시쯤에 나가서 4시쯤 돌아오는 패턴이었습니다. 여보, 전자레인지 팔기로 했어요. 직거래하러 나갔다 올게요. 이런 식으로 말하고 나가는 겁니다. 보통 2시간 정도 걸렸어요.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조심해서 다녀와 수고했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고거래라는 게 그렇게 정기적으로 하는 건가 싶어서요. 더구나 같은 요일, 같은 시간에 말입니다. 그래도 그때까지는 아마 그분이 그 시간에만 시간이 되나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해진 건 거래했다던 물건들이 다시 집에 나타나는 거였습니다.
분명히 전자레인지를 팔러 나갔다고 했는데 며칠 후에 보니까 전자레인지가 그대로 주방에 있는 거예요. 이거 팔았다고 하지 않았어? 하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사정이 생겨서 환불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이미 돈도 받았는데 어쩔 수 없이 다시 가져왔어요 라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중고거래 하다 보면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가습기를 팔러 나갔다가 며칠 후에 다시 가져오고 전기밥솥을 팔러 나갔다가 또 다시 가져오고 말입니다. 또 벌써 5번째네라고 하니까 수진이는 요즘 사람들이 변덕이 심해서 그래요. 한번 사갔다가도 집에서 써보고 마음에 안 들면 환불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라며 웃어넘겼습니다. 그 웃음이 지금 생각해보니 참 어색했어요. 이상한 건 또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거래하러 나간다고 할 때마다 들고 나가는 물건들이 점점 이상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정말 안 쓰는 잡동사니들이었는데 나중에는 우리가 자주 쓰는 물건들까지 팔러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여보, 오늘은 전기주전자 팔러 나갈게요. 그런데 전기주전자는 우리가 매일 아침 커피 끓일 때 쓰는 건데 왜 파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물어보니까 새 걸로 바꿀 거니까 이거라도 팔아서 보태자고 하더군요. 그런데 정작 새 전기주전자를 사온 적은 없어요. 며칠 후에 보니까 예전 전기주전자가 그대로 있고 수진이는 또 그분이 반품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다시 가져왔다고 하더라고요. 이쯤 되니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확실히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의심보다는 의아함 정도였어요. 아내를 의심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수진이의 태도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거래하고 나서 돌아오면 오늘 얼마 벌었다, 그분이 좋은 분이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줬는데 요즘에는 그런 얘기를 별로 안 하더라고요. 그냥 다녀왔어요라고 간단히 말하고는 바로 샤워를 하러 들어가거나 설거지를 한다며 부엌으로 가버리곤 했습니다. 평소보다 말수가 줄어든 것 같기도 하고요. 더 이상한 건 수진이가 거래하러 나간 날 저녁에는 특별히 맛있는 반찬을 해준다는 거였어요. 평소보다 신경 써서 음식을 만들고 제가 좋아하는 삼겹살이나 갈비찜 같은 걸 해주더라고요. 오늘 장사 잘 됐나? 하고 물어보면 그냥 기분이 좋아서라고 답하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기분이 좋아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것도 패턴이 되니까 뭔가 어색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수진이가 오늘 믹서기 팔러 나간다고 하고 외출을 했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에 급한 일이 생겨서 일찍 퇴근하게 됐습니다. 보통 6시에 들어오는데 그날은 4시 반쯤 집에 도착했어요. 수진이는 아직 안 들어왔고 집은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와 분위기가 달랐거든요. 제일 먼저 눈에 띈 건 거실 소파 방향이었습니다. 평소에 수진이는 소파 쿠션을 항상 가지런히 정돈해 놓는데 그날은 쿠션이 약간 비뚤어져 있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평소 수진이의 성격을 알면 절대 그럴 리 없는 일이었거든요. 수진이는 결벽증이 있을 정도로 집안 정리를 깔끔하게 하거든요. 쿠션 하나라도 비뚤어져 있으면 참지 못하는 성격이에요. 침실로 들어가 보니 더 이상했습니다. 이불이 평소와 다르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수진이는 아침에 이불을 갤 때 항상 똑같은 방식으로 개거든요. 베개는 침대 머리맡 오른쪽에, 이불은 가지런히 펴서 베개 위에 덮어놓는 방식이었는데 그날은 베개가 왼쪽에 있고 이불도 대충 덮여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급하게 정리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가장 이상했던 건 베개에서 나는 냄새였습니다. 향긋한 향수 냄새가 났거든요. 그런데 수진이는 향수를 거의 안 써요. 가끔 외출할 때 살짝 뿌리는 정도인데 그것도 은은한 향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베개에서 나는 냄새는 남성용 향수 냄새 같았어요. 진하고 무거운 향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이가 돌아오자마자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오늘 집에서 뭔가 했어? 수진이는 잠깐 당황하는 것 같더니
빨래 돌리고 이불도 널어놨다가 다시 정리했어요. 왜요? 라고 답했어요. 그래서 베개에서 향수 냄새가 나던데 라고 하니까 새로 산 섬유 유연제 냄새일 거예요. 향이 좀 진하더라고요 라고 하더군요. 그럴듯한 설명이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에 확인해보니 빨래통에 베개 커버가 그대로 들어있었습니다. 어제 빨래를 돌렸다면 베개 커버도 함께 빨았을 텐데 그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수진이한테 물어보니까 그거는 깜빡하고 안 넣었나 봐요. 오늘 넣어서 돌릴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점점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확신 말이에요. 그 후로 며칠 동안은 아무 일 없이 지나갔습니다. 수진이도 평소처럼 행동했고 저도 일부러 티를 내지 않았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의심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수진이가 뭘 하고 있는 건지, 정말로 중고거래만 하고 있는 건지 말이에요. 그런데 확신이 없으니까 함부로 추궁할 수도 없고 그냥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후 또다시 수진이가 거래하러 나간다고 했어요. 오늘은 공기청정기 팔러 나갈게요.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공기청정기가 잘 팔린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집 공기청정기는 작년에 산 거였거든요. 아직 새 것이나 다름없는데 왜 파는 건지 이상했지만 일단은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는 평소처럼 오후 2시쯤 나갔어요.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확실히 알아보기로 한 거예요. 현장에 가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집 근처에서 기다렸다가 1시간 후에 몰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열쇠로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정말로 집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것도 수진이와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다음에도 이 시간에 올 수 있어요? 수진이의 목소리였어요. 그럼요, 화요일 이 시간이 제일 좋죠. 남자의 굵직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게 정말 현실인가 싶더라고요. 제 아내가 제가 믿고 있던 수진이가 다른 남자와 우리 집에서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저는 조용히 현관을 나와서 계단으로 갔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고 싶었지만 그래도 정신을 차리고 생각해봤어요. 지금 당장 들어가서 현장을 덮칠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따지는 게 좋을지 말이에요. 화가 나서 당장 뛰어들어가고 싶었지만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분명히 들었거든요. 수진이 목소리와 낯선 남자 목소리를 말입니다. 결국 저는 다시 집으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15년 결혼 생활 동안 이런 배신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이제 와서 확실한 증거가 더 필요한가 싶었어요. 저는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침실에서 웃음소리와 대화 소리가 들려왔어요. 침실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그 순간 수진이와 낯선 남자가 깜짝 놀라면서 저를 쳐다봤어요. 둘 다 옷을 제대로 입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수진이는 얼굴이 새하얘지면서 여보, 이건 이라고 말을 더듬었지만 더 이상 변명할 여지는 없었어요. 현장을 완전히 덮친 거였으니까요. 그 남자는 당황해하면서 옷을 챙겨 입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남자를 향해 당신 누구요? 라고 소리쳤어요. 수진이는 여보, 잠깐만요. 설명할게요 라고 했지만 무슨 설명이 필요한가요? 이미 모든 게 다 드러났는데 말입니다. 저는 그 순간 15년 결혼 생활이 완전히 끝났다는 걸 느꼈어요. 그 남자는 40살 정도로 보이는 평범한 체격의 사람이었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래도 정신을 차리고 옷을 입더군요. 저는 그 남자에게 당신이 누군지 말해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죄송합니다라고 하면서 한성규라고 자기소개를 하더라고요. 수진이는 옆에서 계속 여보, 잠깐만요. 이건 제가 설명할게요라고 말했지만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한성규라는 그 남자에게 어떻게 우리 집에 들어온 거냐고 물어봤더니 수진이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당근마켓에서 거래하다가 알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중고거래한다고 거짓말을 했던 거구나 싶었어요. 당근마켓은 핑계였고 실제로는 이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것도 우리 집에서 말이에요. 가장 어이없었던 건 수진이가 그 남자에게 돈을 주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침실 침대 옆 서랍에서 봉투가 나왔는데 그 안에 50만 원이 들어있더라고요.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수진이가 그냥 용돈이라고 하더군요. 용돈? 남편 몰래 바람 피우면서 그 남자한테 용돈까지 줘. 정말 기가 막혔어요. 한성규라는 놈도 참 뻔뻔스럽더라고요. 처음에는 죄송하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우리 사이는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 남의 아내를 꼬드겨서 바람 피우게 하고 돈까지 받아먹으면서 무슨 진짜 사랑이에요. 저는 그 자리에서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놈은 옷을 주워 입고는 급하게 나갔어요. 수진이와는 그날 밤새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이야기라기보다는 제가 일방적으로 따졌다고 해야겠네요. 언제부터 이런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니까 석 달 전부터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정말 당근마켓에서 물건을 팔았는데 그 한성규라는 놈이 계속 연락을 해와서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중고거래한다고 거짓말을 한 거였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냐고 물어봤더니 수진이는 울면서 미안하다고만 하더라고요. 결혼 생활이 지루했고 그 남자가 자기를 특별하게 대해줘서 좋았다고 하더군요. 특별하게 대해준다고? 돈 받아먹으면서 특별하게 대해주는 게 어디 있어요. 그건 그냥 장사하는 거 아닙니까? 가장 화가 났던 건 수진이가 그 남자에게 매달 50만 원씩 용돈을 줬다는 거였어요. 석 달 동안 총 150만 원을 준 셈이었습니다. 우리 가게에서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거냐고 물어보니까 생활비에서 조금씩 빼돌린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남편한테는 돈 아끼자고 하면서 바람 피우는 남자한테는 용돈을 주다니요. 그날 밤 저는 결혼 생활을 끝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살 수 없다고 했어요. 수진이는 울면서 용서해달라고 빌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신뢰가 완전히 깨진 상태에서 어떻게 다시 살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제가 모르는 사이에 다른 남자를 집으로 데려와서 그런 짓을 했다는 게 용서가 안 됐어요. 다음 날 아침부터 저는 이혼 절차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 휴가를 내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상황을 설명하니까 변호사 선생님이 불륜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상간자한테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한성규라는 놈한테도 제대로 된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집에 돌아와서 수진이한테 이혼하겠다고 정식으로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한성규한테도 위자료를 청구하겠다고 했어요. 수진이는 그제서야 사태가 심각하다는 걸 깨달았는지 무릎을 꿇고 빌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저를 이렇게 배신하고 속인 대가는 치러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한성규의 연락처는 수진이 휴대폰에서 찾을 수 있었어요. 그놈한테 전화를 걸어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피하려고 하더니 제가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만나겠다고 하더라고요. 동네 카페에서 만났는데 그놈은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왔어요. 겁이 난 거죠. 그 자리에서 그놈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남의 아내를 꼬드겨서 바람 피우게 하고 돈까지 받아먹은 대가라고 했어요. 한성규는 그렇게 큰 돈은 없다고 하면서 울상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없으면 빌려서라도 갚으라고 했습니다. 그놈이 제 결혼 생활을 망가뜨린 건데 그 정도 대가는 치러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한성규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결국 알겠다고 했어요. 다만 한 번에 줄 수는 없고 분할로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좋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도망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확실히 받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놈한테 각서까지 받았어요. 위자료 3천만 원을 1년에 걸쳐서 분할로 지급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첫 달에 5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놈이 직접 가져왔는데 완전히 풀이 죽어 있더라고요. 당연하죠.
자기가 저지른 일의 대가를 치르는 거니까요. 그 돈을 받으면서 조금은 속이 시원했어요. 저를 배신한 놈들이 제대로 된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수진이와의 이혼 절차도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재산 분할은 반반으로 하기로 했는데 수진이가 불륜을 저질렀으니까 위자료는 받지 못했어요. 오히려 제가 수진이한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변호사가 말씀해 주셨지만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어서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날 수진이는 끝까지 울면서 후회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15년 결혼 생활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수진이는 친정으로 돌아갔고 저는 그 집에서 혼자 살게 됐어요. 이혼하고 나서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한성규한테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이번 달 돈을 가져왔다고 하면서 만나자고 하더군요. 약속 장소에 나가보니까 그놈이 500만 원을 가져왔어요. 두 번째 분할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놈의 표정이 첫 번째와는 좀 달랐어요. 돈을 건네주면서 한성규가 말하더라고요. 사실 수진 씨가 제게 준 돈은 총 150만 원이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3천만 원을 요구하니까 너무 과하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고 화가 났어요. 과하다고? 남의 아내를 꼬드겨서 바람 피우게 하고 집안을 박살낸 놈이 과하다고? 그 자리에서 한성규와 말다툼이 벌어졌어요. 그놈은 자기도 수진이를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하면서 돈 때문에 만난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그럼 왜 돈을 받아먹었나요? 진짜 사랑이었다면 돈은 받지 말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저는 한성규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각서에 서명한 이상 끝까지 돈을 받아낼 작정이었거든요. 그놈이 제 인생을 망가뜨린 건데 그 정도 대가도 못 치르겠다고? 절대 용서할 수 없었어요. 저는 그놈에게 계속 돈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달부터는 한성규가 돈을 늦게 가져오기 시작했어요. 약속한 날짜보다 일주일씩 늦게 오더라고요. 변명은 항상 똑같았어요. 돈이 좀 부족해서 늦었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각서에 있는 연체료 조항을 적용해서 추가로 받았어요. 하루 늦을 때마다 10만 원씩 더 받는 조건이었거든요. 넷째 달에는 아예 연락이 없었어요.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더니 한성규가 더 이상 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1,500만 원을 줬으니 충분하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고 변호사한테 연락했어요. 각서 위반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습니다. 변호사 선생님이 한성규한테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각서대로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에 들어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자 한성규가 다시 연락해와서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친구들한테 돈을 빌려서라도 갚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한성규는 1년에 걸쳐서 3천만 원을 다 갚았어요. 마지막 돈을 받을 때 그놈의 모습은 정말 초라했습니다. 살도 많이 빠지고 얼굴도 수척해져서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했어요. 남의 가정을 파괴한 대가를 제대로 치른 거니까요. 한성규한테서 마지막 돈을 받고 나서 일주일 후였어요. 수진이한테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오랜만에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고 하더군요. 저는 처음에는 거절하려고 했는데 뭔가 급한 일이 있는 것 같아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이혼한 사이지만 15년을 함께 살았으니 완전히 남남은 아니잖아요. 동네 카페에서 만났는데 수진이의 얼굴이 많이 상해 있더라고요. 살도 빠지고 표정도 어둡고 예전의 밝은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수진이가 말하길 한성규 때문에 큰일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놈이 저한테 위자료를 갚느라고 여기저기서 돈을 빌렸는데 그중에 사채도 있었다는 거예요. 사채업자들이 한성규를 찾아다니면서 돈을 갚으라고 하는데 한성규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고 했어요. 그래서 한성규가 수진이한테 도움을 요청했다는 거였습니다. 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니까 책임을 져달라고 했다는 거죠. 수진이는 한성규를 도와주고 싶지만 자기도 친정에서 눈치를 보며 사는 처지라 돈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게 부탁하러 온 거였습니다. 한성규한테 받은 위자료 중에서 조금만 돌려달라고 했어요. 그놈이 정말 죽을지도 모른다면서 울먹거리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실소가 나왔어요. 자기들이 저질러 놓은 일의 뒷수습을 저보고 해달라는 거잖아요. 한성규가 어떻게 되든 그건 제 알바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애초에 남의 아내와 바람을 피우지 말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했어요. 수진이는 계속 빌면서 제발 도와달라고 했어요. 자기가 잘못한 건 맞지만 한성규까지 망가뜨릴 생각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더욱 화가 났어요. 지금 와서 무슨 소리예요? 바람을 피울 때는 그런 생각 안 했으면서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다니요. 결국 저는 수진이의 부탁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한성규가 어떻게 되든 그건 그놈이 알아서 해결할 문제라고 했어요. 저는 이미 충분히 당한 사람이고 더 이상 그들의 문제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수진이는 실망한 표정으로 돌아갔어요. 한 달 후에 들은 소식으로는 한성규가 결국 야반도주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채 빚을 감당할 수 없어서 어디론가 도망간 거였습니다. 수진이도 그 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친정에서도 나와서 혼자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다고 했어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조금은 안타깝긴 했지만 그래도 자업자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한성규는 제 앞에서 완전히 사라졌고 수진이와도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저는 그들이 받은 응징이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제 결혼 생활을 망가뜨린 대가를 제대로 치른 거니까요. 이제는 정말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처음에는 적적하고 외로웠지만 이제는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도 속이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지 않는 삶이 오히려 편안하더라고요. 수진이가 했던 거짓말들을 생각하면 아직도 속이 쓰리지만 이제는 많이 담담해졌어요. 한성규한테서 받은 3천만 원은 따로 저축해 두었습니다. 그 돈으로 뭔가 특별한 걸 하고 싶었거든요. 고민 끝에 작은 펜션을 하나 사기로 했어요. 강원도 산골에 있는 조그만 펜션이었는데 주말마다 가서 손님을 받고 평일에는 서울에서 일하는 식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라고 생각했어요. 펜션 계약서에 사인을 하면서 문득 한성규가 생각났어요. 그놈이 제게 준 돈으로 이런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된 거니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제 인생을 망가뜨린 놈이 새로운 인생의 미천을 제공한 셈이었어요. 세상 일이 참 알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펜션을 운영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났어요. 가족 단위로 오는 손님들을 보면서 예전의 제 모습이 생각나기도 했지만 이제는 부럽다거나 서럽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모습이 보기 좋더라고요. 저도 언젠가는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펜션에 혼자 온 여자 손님이 있었어요. 40살 정도로 보이는 분이었는데 저처럼 이혼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의 외도 때문에 이혼했다고 했습니다. 서로 비슷한 처지라서 그런지 대화가 잘 통했어요. 그분도 새로운 시작을 위해 여행을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느낀 건 저만 이런 일을 당한 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세상에는 배우자의 배신으로 상처받은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하지만 그분은 상처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수진이와 한성규 때문에 화도 많이 나고 상처도 많이 받았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나은 인생을 살게 된 것 같아요. 거짓된 관계에서 벗어나서 진짜 자유를 얻었거든요. 물론 처음에는 복수심에 불타서 위자료를 받아냈지만 그 돈으로 새로운 꿈을 이룰 수 있게 됐으니까요. 얼마 전에 우연히 수진이 소식을 들었어요. 여전히 혼자 살면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성규는 아직도 연락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도 별다른 감정이 들지 않았어요. 이제는 정말로 남남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오늘도 펜션에서 손님들을 맞이하면서 생각해봤어요.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정말 모르는 일이구나 싶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평범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혼자서 펜션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의 삶이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솔직하고 당당한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 여러분이 저와 같은 상황에 놓인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용서를 할 건가요? 아니면 저처럼 끝까지 대가를 치르게 할 건가요? 저는 제 선택에 후회는 없습니다. 거짓말과 배신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걸 보여줬으니까요. 믹서기, 토스터기, 공기청정기, 그리고 제 결혼 생활까지. 이제 모든 정리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 이 순간 무슨 생각이 드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사연동행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방송 끝나기 전에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그 한 번의 클릭이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 사연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평안하세요.